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연구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에는 뭐 전문서, 뭐 기타 교양서를 쓸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작가로서 고민할 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글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 효과적으로 글을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잘 쓸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은 그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일단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여러분은 곧 바로 작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작가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작가라는 말은 집을 짓다라는 거죠. 지을 자가고 집가자라는 한자를 쓰고 있게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글을 짓거나 아니면 밥을 짓거나 농사를 짓거나 다 정성과 계획이 전제되는 것 같아요. 예, 보시면 제가 밥 짓는 알고리즘이라는 내용을 웹사이트에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 참 재밌습니다. 점화를 하고 화력을 조절하고 또 소화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적합한 그 열 조절 또는 그 이제 뭐 그 알고리즘에 대한 조절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 비슷합니다. 예, 글을 짓는 것도 계획이 준비되지 않게 되면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글짓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은 글짓기는 뭐 영어로 생각하면 construc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construction 하면은 구조, 뭐 이제 뭐 쌓아 올리기, 뭐 이렇게 건축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construction의 어원을 보면은 con은 함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struct는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집을 짓는 것처럼 뭔가를 쌓아 올리는 거죠. 계획을 가지고. 그죠? 예, 보시면은 이 construction 안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뼈대를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자재를 통해서 집안의 내용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조, 그 뼈대가 되는 게 구조고요. 그리고 내용, 그 알맹이가 되는 것이 바로 내용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 구조와 내용이 적절하게 조합이 됐을 때 좋은 논문, 좋은 전문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보면은 여러분들이 글의 어떤 라이팅의 그 매력은 상당히 높은데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글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경우는 왜 그렇죠? 네, 구조가 부족하고 대신 내용이 충실한 경우가 있는 거죠. 또 어떤 경우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그런 대로 잘 읽히는데 매력도가 떨어지거나 내용의 풍성함이 좀 부족한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내용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구조만이 완성된다고 좋은 글은 아니고요. 또 내용만 완성된다고 좋은 글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이런 뭐 요즘 최근에 글쓰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상당히 좋은 변화인데, 예, 문제는 소프트웨어는 구조를 바꿔주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논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좀 어려운 친구들, 논문을 쓰는데 어떻게 이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지 잘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중요해요. 하지만 글쓰기를 도와주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내용적인 부분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구조와 내용 둘 다 중요하고 이런 구조와 내용의 충실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작가인 여러분이 실제 그 운전자가 되어서 잘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게 코난 도일이라는 작가가 쓴 메모를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코난 도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셜록 홈즈의 작가죠. 예,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그 메모를 쓴 건데, 자간이 상당히 좀 크고 줄간격도 상당히 크죠. 예, 그러면서 글을 썼는데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구조화되고 이런 뭉치들이 보이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도 상당히 아름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글을 쓸 때 말 그대로 구조를 먼저 만들고 그 내용을 채워놓고 또 이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도 의미 있게 본인한테 의미 있어야 되겠죠.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 뭐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최근에 헐리우드에서 영화를 찍는 분들은 영화를 이제 그 스크린라이팅이라고 하죠. 이렇게 작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좋은 도구가 좋은 글을 만들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대로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물론 도움 많이 주긴 하죠. 제가 추천드리는 도구는 바로 연필과 만년필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디지털 환경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적응이 많이 되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연필과 만년필 같이 고전적인 필기 도구예요. 많은 작가들이 얘기하는데 최근에 글감을 정리를 잘 못한 이유는 바로 컴퓨터 덕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도구의 활용 방법들 이런 것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고전적인 방법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여러분이 고전적인 도구들을 활용하면서 뇌를 자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 이렇게 글을 꼼꼼하게 뭐 옆에서 본 그 그림처럼 꼼꼼하게 쓰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생각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계속 메모를 하는 거죠. 이런 메모의 방법도 다양하겠지만은 여러분이 가장 적합하다고 또 편하다고 느끼는 방법으로 늘 메모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논문이 써지지 않을 때 또는 어떤 글을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 정리가 안 될 때는 핸드폰이나 어떤 랩탑 같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또는 가지고 가더라도 가방 안에 넣어두시고 그냥 펜과 또는 연필과 노트만 가지고서 여러분이 생각의 흐름대로 말 그대로 마음이 떠다니는 것처럼 자유롭게 필기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발상법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발상 부분은 이야기를 조금 더 했고요. 여러분이 뭐 펜과 노트만 있다면은 여러분 작가로서 여러분 자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유롭게 그 내용들을 한번 펼쳐놨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것들은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조금 더 문헌을 좀 고도화하면서 보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은 글쓰기에 가장 어려운 게 자기가 과연 글을 쓸 수 있는 뭐 자격이 될까 아니면 역량이 될까 아니면 뭐 적성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작가로서의 성장은 계단식인 것 같아요. 많은 그 학습 곡선들이 비슷한데 처음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아무래도 생소하다 보니까 안 써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한번 불이 붙게 되면은 계단식으로 점프업 한다는 것이죠. 보시면은 이 슬럼프 기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길어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여러분이 대학원 과정, 뭐 석사나 박사 과정에 있게 되는 경우에는 특히 강제적으로 물론 뭔가 글을 써야 되겠지만은 좋은 글이 나오지 않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논문이나 이런 전문서를 쓰는 게 아주 뭐 재미있는 일이다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물론 하게 되면 재미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장을 위해서 잠깐 기다리는 시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비슷한 게 어떻게 보면은 자전거 타기랑 비슷한데요. 자전거 처음에 여러분들이 세발 자전거 타다가 갑자기 두발 자전거 타는 모습을 기억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자녀가 있다면은 갑자기 언젠간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또 갑자기 언젠가는 두 발로 바뀌는 그런 모먼트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비슷합니다. 글쓰기도 너무 안 돼가지고 이게 어떻게 내가 논문을 쓸 수 있을까 아니면은 뭐 전문서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할 텐데 갑자기 성장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또 이런 게 매력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일단은 관련된 논문 아니면은 뭐 전문 자료들을 많이 읽고 또 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쉬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데이터만 머릿속에 많이 넣는다고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읽고 쓰고, 퇴고의 과정은 쓴 것을 고치는 것이죠. 일단은 많이 써놓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쉬었다가 다시 한번 동일한 자료를 보는 퇴고의 과정이 중요하고요. 우리 해밍웨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고 있죠. 노인과 바다로 유명한 작가가 모든 초고는 걸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슷합니다. 처음에 쓴 거는 엉망인데 깎고 다듬으면서 글 자체가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글쓰기의 과정들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논문 쓰는 것도 비슷하죠. 많은 학생들이 논문을 시작했는데 제때 끝내는 학생들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뭐 그분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부분도 물론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간에 체력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직업으로서의 소설가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무래도 이제 지구력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달리기를 꼭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뭐 달리기까지 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글을 써야 되는 입장에서는 체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중간에 멈추고 장기간 슬럼프 기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땀을 흐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글쓰기도 체력이 기본이 되는 것이죠. 물론 뭐 내일은 나아질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오늘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체력은 갈수록 고갈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 글쓰기를 뭐 강제적으로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뭐 노트를 가지고 카페에 가서 끄적거려 본다든지 생각하는 게 있다면은 끄적거린 것을 다시 이제 뭐 아이패드나 뭐 갤럭시 탭이나 이런 걸 가지고 메모를 다시 정리해 본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재능 중요하죠. 작가는 타고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한 구성과 그 내용 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내용 같은 경우에는 감수성이 기반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 논문이나 이런 데 감수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좋은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관계없이 상당히 내용이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재능을 넘어가는 것은 바로 집중력과 지속력이죠.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작업이거든요. 장기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요즘 유튜브나 뭐 기타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함몰돼서 살아가는 요즘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죠. 저만 해도 오래 지속되는 영상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논문이나 이런 전문서 작성은 상당한 집중력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근력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체력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뭐 서서 일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장시간 어떤 라이팅 작업을 하게 되면은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뭐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들 뭐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들 또 작가의 기본입니다. 사실 작가로서 글쓰기 하는 시간들 이 자체가 뭐 길면 길 수도 있겠는데 더 많은 시간은 이제 정보 수집에 활용되게 되거든요. 뭐 김훈 같은 유명한 소설가의 경우에는 작품 구상하고 자료를 모으는 데만 6, 7년 뭐 보통 소비를 한다고 하니까 상당한 시간 소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나름대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카라는 이제 컨설턴트이자 학자가 지은 책이고요. 보시면은 이 책에 보면 비효율적인 명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한 카페에서 이렇게 메모하기 그리고 아이패드나 이런 전자기기들 없이 어떻게 보면 자료를 정리하고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마음껏 뿜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비효율적인 명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을 통해서 아이디어들의 리밋이 없이 어떻게 보면 제한점이 없이 정리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정보를 많이 모으고 또 많이 모은 정보를 또 정리하고 정리한 정보를 매력적으로 가공하고
또 구성을 더하면서 글 자체는 상당히 고도화되는 것이죠. 하이데거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명언 중에서 언어는 존재를 규정하는 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죠. 예컨대 여러분을 별명을 예컨대 뭐라고 부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을 예컨대 스스로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을 때 실제 여러분은 소극적인 사람으로 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당히 무섭죠. 저도 그런 것들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글감을 가지고 글을 실제 어떤 종이나 또는 컴퓨터 안에 작성을 하게 되면요, 존재를 보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된다는 게 상당히 대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글쓰기의 매력이 있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그리고 문화, 시대적인 조류, 나아가서는 여러분 자체,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고 있는 독자, 이 많은 것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글인 것이죠. 물론 논문 같은 경우 또는 전문서 같은 경우에는 독자 측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다는 장점이나 단점이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글쓰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글쓰기에서 자료의 중요성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쓰기에서 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원유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는 원유다라는 이야기 있는데요. 마치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에너지 원이 되는 것처럼 좋은 자료가 없으면은 좋은 글이 나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시면 남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더미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나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이런 무의미한 자료가 가공된 것을 우린 정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정보에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있습니다.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온라인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 같은 걸 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내 힘을 들여서 직접 모으는 것을 의미하고요. 2차 자료는 이미 공개된 자료들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기업이 공개한 백서랄지 아니면은 정부가 공개한 통계 자료랄지 이런 것들이 2차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가공을 하고 또 재가공하고 또 재가공한 자료를 또 받아서 다시 재가공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키 아이디어라고 하죠. 메인 토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강력한 증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쓴 논문을 과연 누가 읽을까? 내가 쓴 글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팔리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기억을 또는 경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느낀 게 요즘 최근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PDF로 만들어진 책들이 상당히 많이 출간되는데요. 과연 이런 것들을 누가 읽을까 한번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니치 마켓을 노리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고서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 전공 이런 것에 관심이 있든 간에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지식 자체가 분명히 타겟에게, 목표 독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는 걸 믿고서 쓰는 게 중요하고요. 분명히 또 그럴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크라테스의 명언처럼 자기를 아는 것이 지혜의 가장 큰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야지 독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 내가 경험한 사실들 이런 것들이 독자에게 의미가 있고 또 재미가 있는 그런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본 책은 서점에서 봤는데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이 책인데 상당히 많은 판매고를 올렸죠. 리뷰도 보시면 상당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이 김환이라는 작가는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여러 가지로 뭐 상당히 고단한 인생을 보내는데 호구지책으로 이분이 죽은 사람들의 집을 청소해주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이 글감이 조금 더 고도화됐고 이 사람이 느꼈던 여러 가지 뭐 그 고통들 아니면 죽은 사람들의 고인들의 집 안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책으로 엮었고 이를 통해 상당히 많은 판매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판매가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강조하는 것보다는요 이렇게 특별한 경험들 특별한 영역에 대한 연구들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한번 느낄 수 있길 바라면서 책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글의 구성 및 내용이 상당히 우수한 책입니다. 글쓰기 과정을 한번 열거를 해보죠. 글감을 모으고 그죠? 글이 소재가 있어야 되니까요. 예컨대 죽은 사람의 집 청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소재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직업을 가지게 되거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 글감을 수집해야 되겠죠. 물론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소프트웨어적인 도움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제를 선정하고 내용을 구상하면서 그 다음 자료를 조사하게 되고요. 마지막 생각 바라보기라고 이렇게 적어봤는데 여러분이 자료 조사한 것, 내용 구상한 것들을 좀 멀찌감이 떨어져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는 작업인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설계도, 구성을 이제 좀 더 정교화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뭐 효용도 상당히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작가인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로서 여러 가지 이 과정들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초안을 쓰게 되고요. 초안을 쓰면은 물론 좀 드래프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어성성합니다. 숙성하는 기간을 가지고 다시 리라이팅 고쳐 쓰고 또 제목을 다시 한번 또 쓰고 또 다시 고쳐 쓰고 이런 과정들의 무한 반복이 진행되고 마지막으로 글을 완성되고 발행하게 됩니다. 완성된 이후에도 보면 상당히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성을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드라인 안에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데드라인이 없으면은 글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살짝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세상에 내어놓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이 학자로서 실적을 쌓아야 되는 논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데드라인에 맞춰야 됩니다. 작가를 날개하는 축이라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리서치입니다. 조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조사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문헌 조사를 수백 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별로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사를 한 것들은 사실 리센시라고 하죠. 최근에 조사한 게 중요하거든요. 문제는 조사를 막 파일처럼 쌓아놓기만 하고 이것들을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앞서서 강조한 체력인데요. 이 조사를 하다가 체력이 떨어서 질립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경우 상당히 많죠. 저도 그랬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제가 특정 심리학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조사를 했는데 PDF 파일만 수백 개를 쌓아놓고 읽다가 지쳐서 안 읽게 된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두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크리에이티브인 거죠.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 뭐 타고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늘 아이디어가 있을 때 메모를 많이 해두는 편인데요. 이 아이디어와 조사는 함께 병행되어야 됩니다. 이 아이디어만 있다고 조사가 안 돼 있으면은 이 전문서가 써질 수가 없는 거죠. 아이디어를 가지고 조사를 하고 다시 아이디어를 얻고 하는 반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하게 필력이 중요하겠죠. 이 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써보면서 좀 이상한 부분 다시 쓰고 또 고쳐 쓰고 독자의 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고쳐 쓰고 하는 과정들이 반복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걸 다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왜 쓰는지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방향을 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글 자체가 이상한 곳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수필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한 목적이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글은 목적성이 뚜렷하고요. 특히 학술적인 글들은 상당히 목적이 날카롭습니다. 결과적으로 비행기를 날아가게 하는 방향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금전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글을 쓰는 게 학위 과정을 위하고 이런 것이라면은 뭐 금전적인 것이 바로 반영이 못 되겠지만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언젠가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작가로서 돈을 벌지 않게 되면은 이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니타이제이션, 소액이라도 글을 통해서 돈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뭐 기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작가들이 또는 연구자들이 물론 수입을 창출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작가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에이터라고 보는 게 낫겠네요. 빈센트 반 고흐는 뭐 종교인을 꿈꿨지만요, 독학으로 그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글이 안 팔렸죠. 다행히 후원자가 있어서 폴 가쉐라는 박사가 주치의였는데 이분이 후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후원을 하는 과정에 그 후원자의 딸과 사랑에 빠졌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물론 상당한 크리에이터긴 하지만은 금전적인 수익을 못 만들었고 대신 후원자가 있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뭐 이런 금전적인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글이 써지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기본적인 토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인 부분들, 뭐 대학원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조교로서의 임금 또는 어떤 기고문을 냈을 때 원고료 이런 것들은 데일리 퓨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루하루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어떤 연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봤겠죠? 이런 금전적인 이런 파운데이션 자체가 필요 조건은 되지만은 충분 조건은 안 되는 것이죠. 금전적인 기초가 있다고 하더라도 좋은 글이 써지지 않는 경우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결핍 자체가 좋은 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앞서 제가 보여준 사례처럼 죽은 자의 집 청소 같은 책이 바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겠지만은 레이먼드 카버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미국 현대 작가죠. 보시면은 이 분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대성당이란 소설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영화 버드맨이 모티브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영화는 봤는데 아직 책은 못 읽었습니다. 보시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계급 출신이죠. 상당히 어렵게 지냈는데요. 이분이 오전에는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야간이 되어서 비로소 잠깐만 집필했기 때문에 단편만 주로 썼어요. 쓴 단편 자체가 워낙 매력적이어서 인기를 얻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생업적인 고통 자체가 글쓰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윤택을 하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던 간에 본인의 재능과 그리고 열정을 믿고 또 사랑하게 되면은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꼭 좋은 글을 쓸 수 있길 바랍니다.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난 작가적인 자질이 없다. 아니면 뭐 논문 쓰기엔 내가 부적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많은 경우가 제가 보기엔 이게 self fulfilling prophecy라고 하죠. 심리학에서 자기 실현적인 예언인 경우가 많아요. 나는 못 쓸 것 같다. 나는 뭐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자꾸 스스로 프로그래밍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크로노스 신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농경과 계절의 신이라고 하는데 예언을 봤대요. 예언을 보니까 자기 아들에게 지위를 뺏긴다는 그런 예언이 있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날 때마다 다 잡아먹어오고 그래서 제우스한테 쫓겨났다고 합니다. 예, 보시면은 이런 거나 비슷하죠. 예, 근거 없는 믿음들 또는 근거 없는 확신들 때문에 자기 가능성을 좀먹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이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필력이라고 했죠. 구조와 내용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글쓰기의 필력은 기초가 바로 묘사력입니다. 뭐 논문이 어떻게 묘사력을 가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뭐 정성적 논문, 퀄리테이티브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묘사력이 뛰어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묘사력의 사례가 바로 정지용의 향수라는 노래인데요. 시죠. 시를 노래로 나중에 바꾸긴 했고, 뭐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니각이 주술되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노래를 아셔서 노래 가락이 아마도 머릿속에서 이렇게 보이스가 나올 텐데요. 이것처럼 이 시를 읽게 되면은 특정한 그림들이 머리에 싹 지나가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묘사력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필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요, 여러분이 뭐 카페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에 앉아 있거나 이럴 때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적합하게 묘사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하죠. 예, 여러분이 아마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정도에 배웠을 텐데요. 노을이라는 노래입니다. 동요죠. 이 동요를 읽게 되면은 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노을이 지고 있는 언덕, 가을 언덕에 허수아비가 서 있고 초가지 부인이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이 정확히 심상이 시각적으로 펼쳐지는데요. 예, 이런 것도 좋은 묘사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이 소비자 연구에 대한 어떤 글을 쓰고 있다고 할 때 소비자가 출근길에 또는 퇴근길에 또는 쉬고 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적합하고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게 글에 생명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성입니다. 이 구성은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제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고 있죠. 기는 시작이죠, 비기닝이고, 승은 미들이라고 볼 수 있죠, 중간. 저는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죠,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고요. 결론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을 4개를 겪어가는 것처럼 글 자체에도 이런 구조적인 흐름들이 있는 것이고요. 독자가 보기에 흐름 자체를 느낄 수 있도록 단락을 지어서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는 뭐 인트로덕션, 뭐 소개, 그리고 이제 바디, 그리고 이제 본문이 들어가죠. 마지막 중간에는 방법론, 그리고 결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다행히 일반적인 글쓰기보다는 좀 더 구조화되어 있고 전문적인 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화가 좀 더 세련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 자체가 느껴지도록 이 콘텐츠를 구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마감일입니다. 마감일 자체가 저도 상당히 중압감을 느끼고 지금도 저도 마감해야 하는 글들이 좀 있는데 작가로서 또 연구자로서 상당히 마감일 압박감이 상당합니다. 제가 많이 봤던 그 만화의 작가인데요. 닥터 슬럼프와 드래곤볼이 작가로 알려진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15년 동안 한 번도 마감일을 어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상당하죠. 뭐 아키라 도리야마라는 작가인데요. 대단합니다. 이처럼 작가로서 자기의 그 마감일에 대한 강박성 가지는 거 상당히 의미가 있고, 사실 마감일이 돼야지 글이 완료가 되기도 합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마감일 때문에 출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한번 지어봤습니다. Keep thinking, not thinking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하다 봐 여러분이 thinking, 그러니까 물속에 빠지진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글감으로 적당한 시기에 전환을 하고 또 글감이 뭐 hopefully 아주 뭐 긍정적으로 이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거나 이러면 좋겠죠. 그러면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졸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면 더 좋겠고요. thinking을 하고 여러분이 thinking하지 않도록 하는 거 중요하고 무엇보다 글쓰기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글쓰기 시작하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쓰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교수님들을 보게 되면은 제가 관찰자로서 글을 다 써서 출간이 됐고 이미 논문이나 아니면 저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끝나는 동시에 새로운 작품을 구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만큼 글쓰기 자체를 어떤 의미에서 즐기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작가로서 재미있는 글쓰기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추천할 책이 좀 있는데요. 로버트 맥키라는 작가가 쓴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로버트 맥키가 다큐멘터리 그 감독 출신이거든요. 몇 편 감독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에미상도 받았지만은 로버트 맥키가 대학원을 듣기 시작했는데 대학원 박사 논문이 바로 스토리라는 책입니다. 이 본인의 박사 논문을 책으로 이렇게 전환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example로 잡아도 될 그런 책인데요. 작가 논문을 통해서 박사 논문을 통해서 베스트셀러를 출간한 그런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그리고 같은 작가죠. 로버트 맥키가 이번에는 스토리노믹스라는 이 흥미로운 책을 썼는데 재밌습니다. 이분은 뭐 타고난 마케터인 것 같아요. 이번엔 작가로서 시나리오 작법에 대해 글을 썼는데 시나리오 작법을 통해서 브랜드를 만드는 마케팅 쪽의 책도 썼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책이 조금 더 우수한 책입니다. 하지만 좀 가볍게 읽기 위해서는 스토리노믹스 같은 책도 나쁘지 않습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감독들이 대부분 이 사람의 수업을 들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공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제가 작가로서 글 잘 쓰기 관련 내용을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를 몇 가지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능한 작가, 뭐 여러분이 뭐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 유명한 작가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알고 있는 유능한 작가는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그 사람의 또는 그녀의 작가로서의 노하우가 무엇가 있을까 한번 추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작가들이 보통 글을 쓰고 유명세를 얻게 되면은 그런 내용들을 웹에 많이 공개를 하죠.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뭐 작가라고 하게 되면은 꼭 그 소설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만화가도 괜찮고 아니면 논문을 많이 쓴 교수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글쓰기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의 특별한 소프트웨어 또는 장비, 툴이라고 볼 수 있죠. 뭐 연필이든 만년필이든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무엇보다 글쓰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